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벨기에에서 그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등 테러 관련 소식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파리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박성우 YTN 기자 다시 한번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들어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벨기에에서 용의자 2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거든요. 네네. 이 용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벨기에로 갔는지 또 왜 벨기에로 갔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벨기에가 일단 프랑스와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지난 생각해 보면은 8월 그 열차 테러 사건의 용의자도 역시 그 벨기에와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열차 속에서 그 테러를 그 무기를 갖고 있다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특정한 지역이 벨기에가 테러범들의 소굴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워낙 유럽에 많은 무슬림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IS와 관련된 그러한 테러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지리적인 이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다른 어떤 그 테러 용의자들의 거점이 된다거나 네.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 건가요? 글쎄요, 프랑스만 봐도요, 일단 벨기에는 아니더라도 프랑스만 봐도 이민자들이 특별히 많이 사는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방리우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로 변두리라는 지역인데요. 네. 그 지역에서도 그 이민자들의 그 일종의 그 사회의 불만에 대한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 유럽에 걸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특별히 이 프랑스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제리에서 온 그 프랑스인들만 해도 약 4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오랜 동안 프랑스가 지배를 했던 지역이고 시리아, 레바논도 역시 프랑스가 계속적으로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벨기에 이 주변 브로권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또 프랑스 파리 테러 용의자 한 명이 축구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몸수색 과정에서 자살 폭탄 조끼가 발견되면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축구 경기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관중석에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번 테러가 사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불러오긴 했지만 국가 원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국가적 이벤트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참관을 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8만 명이나 모이는 관중 속에서 폭탄을 터뜨렸다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도 어떤 경기장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포감이 상당하죠. 어저께도 제가 그 프랑스에 있는 교민들의 인터뷰를 봤더니 느끼는 체감, 테러에 대한 체감이 그 어느 때와 달리 무섭고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일단은 IS가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IS 말씀을 하셨는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IS의 소행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칼리프가 파리를 공격했다. 이제 이런 SNS 메시지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칼리프가 과연 뭔지 그리고 IS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의문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좀 그렇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칼리프라는 것은 왜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잖아요. 그리고 632년에 사망을 하죠. 그럼 그 뒤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632년부터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년씩 해가지고 한 4명이 있습니다. 그게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데 그 632년에 최초의 칼리프, 지도자 늘 그런 칼리프가 지배하는 왕국을 다시 재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IS가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옛 영화를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더 근본주의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더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보면은 한 3대쯤 내려오다가 지금에 와서 얘기되는 순위파, 시아파로 갈리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아파들이 자기들이 더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IS는 순위파 쪽이거든요. 숫자가 많아요. 전 세계 무슬림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시아파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IS는 국가 선포를 하면서 땅도 조금 있으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예. 옛 영화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더 근본주의자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아무도 뭐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네. 하나 더 아까 벨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는 기사가 다 나왔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우선 그 9시 현지 시간 9시 20분쯤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극장까지 가는 게 한 10시쯤 되거든요. 네. 그 40분 동안 몇 명이 이동을 하면서 난사를 예. 해요. 그러면 그때 그 극장 주변에 있던 차량이 벨기에 국적 차량이었답니다. 네. 그걸 보고 추적을 네, 해서 그렇죠. 잡았다는 건데 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알려진 8명의 테러리스트 말고도 운전을 해준 사람들, 보통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또 테러범들 중에는 난민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난민을 양성하고 있는 곳이 시리아 아니겠습니까? 또 시리아 내전 상황도 있고요. 뭐 알 아사드 정권이 잡고 있고 반정부군도 있고 IS까지 들어와 있는 복잡한 상황인데 이 시리아를 바라보는 각국의 이해관계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엇갈리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우선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네. 또 그 안에는 그 정권에 반대하는 반군이 있어요. 그 반군을 보는 그 이해관계도 엇갈리고요. 또 시리아 안에 있는 IS를 보는 것도 또 엇갈립니다. 네. 제가 우선 알 아사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 아사드 정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1970년 이후 지금 알 아사드의 아버지입니다.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철권 통치해왔고 아들도 좀 해오고 예. 있어요. 네. 여기서 지난번에 내전이 12년에 일어나서 네. 25만 명이 숨졌고 이민자가 1,100만 명이나 네. 나왔으니 알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네. 네.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도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지금 어제는 엊그제 비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정파들이 모여서 정권 이양을 하자. 네. 투표도 하자. 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네. 알 아사드 정권을 퇴진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알 아사드 정권만 둘러싸는 것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결코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 알 아사드 정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테러 지원국으로도 지정이 되어 당연히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결을 달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IS를 격퇴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정권을 인정할 것이냐 이걸 두고는 또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IS는 공공의 적용은 맞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IS는 반드시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알 아사드 정권이 IS라든지 반군과 아사드의 정권 관계 문제인데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쪽에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입장은 왜 지지를 하냐면 러시아로서는 그 러시아 함대가 머물 수 있는 따르투스 항구가 시리아에 있습니다. 네. 시리아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은 배가 기착을 해서 뭐 쉬기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중동에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항구가 시리아의 따르투스 항구고요. 따르투스 항구에 대한 계속적인 실효적인 사용을 하려면 아사드 정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사드 정권과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반이스라엘 정책인데요. 반이스라엘 정책을 그 수행해주는 그 시아파 무장 정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근데 레바논과 이란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시리아입니다. 만약에 시리아가 없어진다면은 이란으로서는 레바논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요. 네.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자국민을 25만 명 이상을 죽인 저희 30만 명을 죽인 그러한 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근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즉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에서 이 두 축에서 아사드 정권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나오지 않는 한에는 IS를
IS를 박멸을 하든 안 하든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S를 만약에 박멸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IS가 만약에 사라진다면은 아사드 정권이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IS는 아사드 정권의 반대파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IS가 사라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아사드가 더 이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반군과 맞물려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동 사회에서 지금 그 시리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 IS를 키웠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얘기고 반정부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직접 개입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야당 세력 반정부군을 육성을 해서 아사드를 대체하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사드를 반대한 사람한테 무기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도 테러 분자도 들어가 있는 거고 IS도 들어가 있는 거고 알카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는 결국에는 무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아사드 IS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문제는 아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시리아를 만들 때 아사드의 지분을 인정할 것이냐. 정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서 한다 할 때 아사드를 그게 과연 아사드를 이 후보를 시킬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25만, 30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 문제가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리아 안에 이제 알 아사드 정권이 있고 그리고 반군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IS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IS를 격퇴하자는 데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알 아사드 정권의 존재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IS가 굉장히 잔인한 그룹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IS 또 반대로 중동 쪽에서 나오는 그 입장은 뭐냐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S는 대놓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방송에만 타지는 않았지 아사드는 그거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겁니다. 화학무기로도 죽이고 고문으로 해서 죽이고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정권이 상대적으로 IS보다 더 지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아랍에서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 사태로 인해서 그 IS를 격퇴해야 된다는 어떤 뜻이 더 강하게 모아질 수도 있고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습만 해왔던 건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파리 테러라는 게 9.11 테러와 거의 버금가는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분명히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을 거는 분명히 합니다. IS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IS를 해결하더라도 과연 아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1월에는 프랑스에서 샤를리 에브도 관련해서 또 테러가 있었고요. 올해에만 8번이나 테러가 자행이 됐습니다. 범인은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무슬림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에서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똘레랑스 정신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 똘레랑스가 있었죠. 사실은 1789년에 대혁명까지 가보면 그때 해서 이제 무너지고 바뀌는데 이렇게 합니다. 독일은 속인주의입니다. 어느 민족이냐에 따라서 되는데 프랑스는 속지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에 있는 사람은 국가가 정한 법이라든지 어떤 규범을 지키면 당신이 어떤 민족이든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유명한 사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을 두고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신들이 그래도 프랑스가 정한 그걸 지키겠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프랑스가 해왔고요. 그다음에 98년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상징적으로 흑인, 백인, 아랍인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1927년에는 파리에 아랍 사원이 세워졌는데 1차 대전 때 아랍이 프랑스를 위해 싸운 아랍인이 10만 명이 숨졌습니다. 거기에도 기념해서 한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2005년에 프랑스 외곽에 북아프리카 지역 이민자들이 사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달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2013년부터는 프랑스가 북아프리카 말리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경책을 써왔어요. 2013년이죠. 몇 년 안 됐죠. 그러면서부터 사회가 이 관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프랑스가 좀 인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화 정책이 네. 상당히 시험되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 정책이 뭐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뭐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동화 정책의 일환인 건가요? 그게 오히려 이런 반감을 들게 하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원래 보시나요? 그 히잡을 못 쓰게 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은 아마 테러 이번 테러는 아니지만 잦은 테러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히잡을 씀으로써 프랑스 판단에는 자기들 동화 정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아마 네.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1989년에는 그 차도를 썼다고 해서 중학생 3명을 퇴학시킨 적도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동화 정책이 좀 잘 된 거냐? 네. 요즘에 와서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프랑스가 이런 히잡이라든지 종교적 상징물을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프랑스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그 이념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히잡이라든지 무슬림 복장뿐만 아니고 이 공공학교에서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히 이게 무슬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무슬림들한테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치 토레란스가 없는 나라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뭐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종교적인 극단주의라면은 뭐 프랑스 이런 세속주의하는 건 세속적 극단주의가 아니냐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해서 그 뭐 국제 정세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